세계 각국의 국방비가 가파르게 치솟고 있습니다.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는 작년 전 세계 국방비 지출액이 2,930조 원을 기록했다고 전했습니다. 사상 최대치입니다. 올해는 더 늘어날 것이라는 게 이 연구소의 분석입니다. 특히 중국의 국방비 증가가 눈에 띕니다. 중국의 올해 국방 예산은 308조 2,152억 원입니다. 지난해보다 7% 넘게 늘었는데 처음으로 3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중국 한 나라의 국방비가 아시아 국가 전체 국방비의 40%를 넘습니다. 59조 4,200여억 원인 우리나라의 5배, 70조 7천억 원인 일본의 4배입니다. 하지만 국방비의 원탑은 뭐니 해도 천조국으로 불리는 미국입니다. 미국의 올해 국방비는 1,144조 7천억 원입니다. 전쟁 때문에 지난해보다 14.6% 올렸습니다. 역대급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2위 중국, 3위 러시아 등 전 세계 상위 13개 국가의 국방비를 모두 합친 금액과 맞먹습니다. 전 세계 국방비 증가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의 여파 때문입니다. 국방비는 안보 불안과 정비례합니다. 국방비가 계속 이렇게 치솟고 있다면 세계는 또 다른 전쟁 위험에 처하고 있는 걸까요? 많은 전문가들은 1, 2차 세계대전의 원인에 대해 당시 유행했던 민족주의를 꼽습니다. 또 유럽 각국이 아슬아슬하게 유지하던 세력 균형이 무너져 일어난 것으로도 설명합니다. 하지만 딱 한마디로 규정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별일 아닌 일이 주먹질로 이어지는 인간관계처럼 국가 간 전쟁도 복잡한 변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국방비를 제시했으니 국가의 경제적 능력이 전쟁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유명한 국제정치학자인 조셉 나이는 2009년 국제분쟁의 이해라는 저서에서 1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의 경제력을 꼽았습니다.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20여 년 전인 19세기 말 독일의 중공업은 당시 해가 지지 않는다던 영국을 제쳤고 전쟁 직전인 20세기 초 독일의 GNP 성장 속도는 영국의 2배에 달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독일은 이러한 능력을 1911년 티르피츠 계획이라는 해군 증강 프로그램으로 전환시키면서 당시 해양 강국 영국을 적으로 만들었다고 보았습니다. 여기에 민족주의가 맞물리고 세력 균형이 무너지면서 1914년 세계대전으로 발발했다는 게 조셉 나이의 지적입니다. 독일은 2차 세계대전에서도 비슷한 국면에 접어듭니다. 또 다른 국제정치학자인 존 미어세이머는 강대국 국제정치의 비극이라는 저서에서 2차 세계대전의 원인에 대해 조셉 나이와 비슷한 견해를 밝혔습니다. 미어세이머는 2차 세계대전 발발 9년 전부터 독일의 철강 에너지 소비량은 33%로 27%인 영국과 22%인 프랑스를 압도했다고 전했습니다. 소비량이 는다는 건 그만큼 산업이 발달하거나 군비 증강을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당시 세계 각국은 경제 대공황의 여파에 시달렸는데 독일의 히틀러는 이 책임을 서구에 돌리며 민족주의를 부채질하고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결국 경제와 전쟁은 불가분의 관계 가운데 하나라는 것이 확인되고 있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국방비가 증가할수록 전쟁도 늘어나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세계는 지금 매일 전쟁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거의 30년간 고속 성장을 해온 중국은 매년 국방비를 늘려왔고 다른 나라들도 발전 속도에 맞춰 늘려왔지만 전쟁으로 나아가지는 않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저 2명의 학자도 전쟁을 일으키는 원인 가운데 하나의 사례로 제시한 것뿐이지 전부라고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더라도 국방비가 오른다는 건 세계가 그만큼 안보 불안을 겪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의 국방비 지출액이 GDP 대비 36%, 이스라엘이 세계 평균보다 약간 높은 4.5%입니다. 우크라이나의 국방비는 전쟁 이전에는 3% 안팎이었다가 10배 넘게 늘었습니다. 러시아와 인접한 폴란드도 국방비를 크게 늘렸고 핀란드는 70여 년간 유지해온 중립주의 정책을 버리고 아예 미국 주도의 나토에 가입했습니다. 안보 불안은 크지만 세계 대부분 국가의 국방비 지출액은 약속이나 한 듯 GDP 대비 2% 안팎입니다. 국방비 말고도 쓸 돈이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도 정부에서 가장 많은 돈을 쓰는 부서는 국방부가 아닌 보건복지부입니다. 보건복지부 올해 예산은 122조 4천여억 원으로 국방비의 2배가 넘습니다. 그렇다면 전 세계 국가 가운데 GDP 대비 국방비를 가장 많이 쓰는 나라는 어디일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북한입니다. 북한은 2009년부터 11년 동안 GDP 대비 22%에서 26%가 넘는 돈을 국방비로 써왔습니다. 지금도 거의 올인하는 중입니다.
올해 기준으로 보면 미국보다 2배 가까이 높습니다. 이러니 북한 주민의 삶이 좋아질 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GDP가 워낙 적어 전체 금액으로 보면 북한의 국방비는 전 세계에서 40위권 밖입니다. 우리는 10위입니다. 전 세계 육지의 약 6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러시아의 국방비는 150조 원 정도입니다. 중국보다 절반 이상 적고 미국 국방비의 거의 10분의 1에 불과합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고전하는 이유로 러시아의 국방비를 예로 들기도 합니다. 넓은 땅을 지키고 있는 것에 비해 형편없이 적은 국방비로는 전쟁에서 총력전을 발휘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서먹하게 지내왔던 북한을 찾아가 포탄을 빌려 쓰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국력은 국가 이익을 지키고 목표를 달성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양적, 질적 능력의 총합계입니다. 지리, 자원, 산업 능력, 국방력, 인구 등이 국력을 결정짓습니다. 인구가 많지만 자원이 부족하고 국방비로 쓸 수 있는 돈이 부족하면 국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돈은 많지만 인구가 부족하고 불리한 지리적 환경에 놓여 있으면 마찬가지로 힘을 발휘하는 데 한계가 따릅니다. 냉전 시대에는 경제와 군사력이 전부이던 하드 파워가 강조됐습니다. 공산권이 몰락하고 상호 의존의 세계화가 시작되며 국가의 매력을 앞세운 소프트 파워 시대가 한 시대를 풍미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드 파워와 소프트 파워를 합친 스마트 파워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전 세계가 다시 신냉전 시대로 향하고 있다는 경고음을 울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대비가 필요한지 지혜를 모을 때인 것 같습니다.